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페스 관사에서 관세법 개론 강의하고 있는 안준호 관세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이 시간부터 저희 관세법 개론 같이 공부하실 건데요. 일단 관세법 개론에 대한 출제 경향, 그다음 공부하는 방법들 먼저 말씀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에 관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이 되는 것이고, 법률이라 하는 것은 국회에서 만들고 바꾸고를 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제정과 개정의 권한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국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 요걸 저희는 조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세법이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금을 부과할 때는 사실 누군가의 재산권을 침해를 하는 거죠. 조세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의 돈을 국가가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국민 개인으로 이렇게 개인들마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대표할 수가 있는 국회에서 동의를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인즉슨 법률로서만 효력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법으로 정해진 게 있을 때 그때 재산권을 가져갈 수 있다, 침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을 조세 법률주의라고 말을 씁니다. 조세에 관련된 것들은 반드시 법률에 의거해서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로 놓고 본다면 이제 수출입 물품의 통관이라고 하는 쪽으로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통관이라 하는 것은 행정법에 대한 것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관세 행정이라 하는 것이 있고요. 행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들, 어떤 그런 원칙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관세법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에 관련해서 물품을 보내고 받는 거에 관련된 행정 절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해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법률이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법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공부를 할 때는 이 법의 어떤 그 원칙, 어떤 이치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법의 이치를 잘 이해를 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 시험에서 출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니 해도 객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들도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를 물어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저희가 1차 시험이기 때문에 어떤 객관식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좀 깊이 있게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요런 것들은 이제 그냥 법의 조문을 그대로 냈을 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고르는 형태로 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공부하는 방법은 저희 교재를 보면 출제 경향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앞쪽에 보시면 출제 경향 분석이라고 제가 표를 만든 게 있는데요. 그걸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나왔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올해까지죠. 총 5개년치에 대한 출제 그런 경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디서 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해서 그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 관세법 개론이라 하는 것은 관세법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FTA 관세 특례법이라 부르는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라 하는 것까지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맨 밑에 보면 FTA 관세 특례법이 예전에는 5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최근 2022년도부터 3년 동안 6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6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6문제라 그러면은 저희 2.5점씩 배점이 되기 때문에 몇 점이 될까요? 그러면은 15점이 되는 거죠. 100점 만점에 15점 정도가 FTA 관세 특례법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나머지 관세법에서 85점 정도가 출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추가로 말씀드려보면 이 관세법 개론이라는 것이 저 2차 과목 중에 하나인 관세법에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놓고 있으면 나중에 2차 공부하실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좀 그런 점을 좀 집중을 해가지고요. 제가 강의할 때는 이렇게 비교적 내용들을 이제 2차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자세하게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거에 플러스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어떤 게 출제될 수 있을지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험이 다가왔을 때는 문제풀이 위주로 해가지고 답을 이제 고고 골라내는 형태로 준비하시면 분명히 고득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 바로 이제 수업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 전에 일단 관세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법률인데 요거 이제 관세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제정하고 개정하는 거라 보시면 되는데 사실 국회라고 하는 것이 행정기관은 아니잖아요. 입법기관이라 볼 수 있겠죠. 법을 만드는 기관이긴 하지만 실제로 행정 업무를 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 업무를 하지 않는 기관에서 모든 절차를 다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으면 나중에 행정 업무를 할 때 조금 어떤 괴리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로서 모든 것들을 정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다른 기관 쪽으로 위임을 하는 절차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에 나와 있는 것들은 주로 어떤 게 있냐면은 어떤 기본적인 원칙적인 거 있죠. 원칙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추상적으로 내용들을 두고 있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게 됐을 경우에는 이것을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법에서는 조금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내용을 정해놓고 그런 것들을 위임을 통해서 보다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률에서 그 위임을 하게 됐을 때 일단은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것이 시행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 법률로 말을 해본다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랑 요거 둘 다 말씀드릴 텐데 시행령이라 하는 것이 있고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랑 요거 있죠. 시행령이랑 시행규칙을 저희는 합쳐가지고 법규 명령이라고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법은 아니지만 법과 다름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행령이라는 것은 저희 관세법상에서는 관세법 시행령 이렇게 말을 씁니다. 시행령이라 말을 쓰기보다도 이거를 제가 대통령령 이렇게 말을 쓸게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있고 시행규칙이라는 것들은 이제 그 행정기관 쪽으로 요거를 위임을 하게 됩니다. 관세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총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보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하는 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걸 저희는 관세법 시행규칙 이렇게 말을 쓰게 되죠. 원래 대통령령 밑에 위임을 하는 기관은 이제 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정부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총리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세법 시행규칙은 기재부령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관세법에서 위임을 해서 정하는 것도 있고 대통령령에서 기재부령으로 위임을 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위임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바로 기재부령으로 위임을 하는 것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것들은 주로 뭘 말을 하는 거냐면은 좀 전반적인 절차를 보통 규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뭐든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절차라고 하는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기재부령 같은 경우에는 특정 대상 물품들 있죠. 특정 대상들을 정하는 게 있다든지 아니면 수수료라는 것은 행정 업무를 하면서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그 수수료율을 정한다. 수수료 금액을 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 중에서 이 주체를 고르는 것들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행정기관을 고르는 것들이 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맞추는 문제가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재부가 있다더라도 기재부가 실제 업무를 다 하지는 않거든요. 이것도 실제 업무를 하는 기관이 따로 있겠죠. 거기를 저희는 관세청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관세청인데 관세청장이 고시를 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내용을 정하는 게 있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위임을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위임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돼요. 이렇게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관세청장이 실제로 업무를 하는 기관, 담당하는 기관이라 보시면 되겠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게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고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관세청장이 이제 세관장에게 업무를 이제 위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뭐 내용을 위임하는 건 아닌 거고요. 세관장은 실제로 업무를 하는 민원인을 상대하는 실제로 업무를 하는 기관이라 보시면 되고 관세청에서는 세관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을 정한다든지 어떤 지침을 내린다든지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시 같은 걸 말을 하는 거겠죠. 지시라든지 아니면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을 내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등을 통해 가지고 세관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본다면 저희 관세 행정에 관련해서 행정기관을 말해 본다면 기획재정부, 관세청, 세관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기획재정부는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관세청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관은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세관에서 각각 업무를 맡고 있는 것들은 좀 단점이 뭐냐면 통일성을 갖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통일된 어떤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고 한다면 관세청이 직접 나서서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구조를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저희 제1조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